결혼 초반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면 연휴 전에 미리 연차를 내고 시댁에 갔고 제사 때는 전날 밤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시댁과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였죠. 주말에 한 번씩 들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멀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리고 복직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거기에 시댁 일까지 챙기려니 제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특히 제사 때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에게 연락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제사 때는 꼭 와야 돼. 저는 네가 부쳐야 제맛이 나거든. 지난번에 네가 부친 동그랑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 저희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제사를 어떻게 저녁에 지내? 며느리가 낮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니? 하지만 제가 연차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번 달에 이미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도 제사는 중요한 거잖아. 회사보다 가족 행사가 우선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면 왜 아들인 남편은 퇴근 후에 와도 괜찮은 건가요? 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회의가 길어져서 제사 시간을 놓쳐도 시어머니는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저는 달랐습니다.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출산 후 2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직 몸조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고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에이, 산후조리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어. 결국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열이 나서 이틀을 누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육아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시댁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를 보태드린 것도 저희였습니다. 시댁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새로 교체해드린 것도 저희였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고 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걸 요구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시댁 일은 못 하겠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거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시댁 일까지 챙기려니까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아이 엄마고 직장인이야. 내 삶도 소중한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변명하거나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진작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어머님이 섭섭해하시면 어떡해?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잘 설명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단절이 아니라 성급기였습니다. 명절에는 남편 혼자 다녀오거나 제가 가더라도 간단하게 얼굴만 비추고 왔어요. 제사는 남편이 혼자 참석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는 왜 안 오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와이프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육아까지 하려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더 자주 갈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는 걸 인정하시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지 않되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선에서 말이죠. 명절에는 선물을 보내드렸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용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희생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제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시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이미 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죠. 큰 조카는 8살, 작은 조카는 5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였죠. 겉으로 보기에 시누이는 의젓한 맏딸이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들르고 시어머니 심부름도 잘하고 명절 때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늘 딸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효녀야. 맨날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며느리보다 딸이 낫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했는데 시댁 근처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 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누이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저희 결혼 준비를 할 때였어요.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혼수 장만하러 가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네, 물론이죠. 그럼 가는 김에 내 것도 같이 하나 사자.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 났거든. 어차피 너희 살 건데 내 것까지 하나 더 사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혼부부의 혼수장만에 왜 시누이 몫까지 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네, 그럼 같이 보러 가요. 결국 그날 청소기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동생 덕분에 좋은 거 샀네. 시누이는 좋아했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누이의 이런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시댁 모임 자리가 있으면 이런 식의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친하게 지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누이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드로 다른 카드 대금을 내고 또 다른 카드로 그 카드를 막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제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건 제가 딸을 낳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내가 급한 볼일이 생겼거든. 딱 1시간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고마워. 큰애가 올케를 잘 따르잖아. 금방 올게. 시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
결국 신우이가 돌아온 건 아이를 맡기고 5시간 후였습니다. 미안,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애들 얌전히 잘 놀았지? 큰 조카는 정말 순했습니다. 차분하게 책도 보고 혼자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조카는 달랐습니다. 5살이라 에너지가 넘쳤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물건을 만지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며 말려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카들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응, 누나한테 내가 말할게. 근데 애들 잘 놀았잖아.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남편은 조카들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남편을 정말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우이는 주말만 되면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나 미용실 가야 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애들 좀 부탁할게.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애들 맡아줄 수 있지?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한 번씩 봐주면 되지 뭐.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조카들을 맡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우이가 점점 무례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미리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조카들을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더니 애들 좀 부탁해. 급해서 그래. 라는 말만 남기고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급한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조카 2명이 집에 오는 바람에 일을 전혀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조카 둘까지 합쳐지니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보고서는 밤을 새워서 겨우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형님한테 좀 말해줘. 미리 연락도 없이 애들을 데려다 놓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말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여전히 자기 편의대로 조카들을 맡겼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챙겨줘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다치지 않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특히 2명의 남자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든 부를 수 있고 거절하지 않는 호구 같은 존재였죠.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제가 둘째로 임신한 건 딸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계획했던 임신이었고 남편과 저는 둘 다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번 임신은 첫째 때와 달랐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최대한 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량을 조절했습니다.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하는 날도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신우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임신했어? 축하해. 그럼 이제 집에서 쉬는 거야? 회사는 다니는데 당분간 재택근무를 주로 하게 됐어요. 그럼 완전 좋겠다. 집에서 쉬면서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말이야.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큰애 유치원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올케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유산 위험도 있어서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유치원 픽업 한 번 하는 게 무슨 무리야? 차 몰고 데리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 진짜 급해.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탁이야.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고 그냥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신우이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급한 약속이 있어서,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또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였어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조카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오늘 애들 저녁까지 봐줄 수 있어? 남편이랑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 애들 밥 먹이고 좀 보고 있으면 8시쯤 데리러 갈게. 형님, 저도 우리 아이 돌봐야 하고 몸도 안 좋아서요. 그 집에서 같이 보면 되잖아. 애들끼리 놀게 해놓으면 알아서 놀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약속은 정말 중요해.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만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조카 둘을 봐야만 했어요. 큰 조카와 작은 조카, 그리고 제 딸까지 3명의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중재하고 임신한 몸으로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하필 남편은 그날 야근이라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8시가 되었지만 신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가 지나 10시.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신우이가 조카들을 데리러 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안, 약속이 늦게 끝났어. 애들 잘 놀았지? 신우이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조카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뱃속 아기가 안 좋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조카들을 돌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당신네 누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줘. 이제는 정말 안 돼.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바로 그날 남편은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와이프한테 애들 맡기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거든. 유산 위험도 있대. 뭐? 유산 위험? 그렇게까지 심각해? 나는 임신 중에도 멀쩡했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누나도 이해해줘. 당분간은 애들 봐주기 힘들 것 같아.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선 긋는 거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와이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부탁 안 할게. 신우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즘 우리 딸네 애들 안 봐준다며? 제가 지금 임신 중이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에이,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도 애들 낳을 때 밭에서 일하다가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하지만 의사가 유산 위험이 있다고.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도와줘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집에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이의 안전보다 신우이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뱃속에 제 아기도 지켜야 해서요. 알았어.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서운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신우이는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며느리가 너무 차갑다.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같은 말들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와이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누나도 애 둘 키우는 게 힘들면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야지. 왜 자꾸 저희 와이프한테 미루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네 누나보다 와이프를 더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와이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와이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해감은 정확했어요. 더 큰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누이와의 갈등 이후에 몇 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 동안 제 몸을 추스르고 아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입덧도 조금씩 나아지고 병원 검사에서도 아기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신우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로 했거든. 무슨 버킷리스트?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친구들이랑 계획한 지 오래됐는데 드디어 가게 됐어. 다음 달 5일에 출발이야. 그래, 좋겠다. 근데 애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애들 좀 부탁하려고. 한 달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옆에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누나, 그건 안 돼.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한 달은 너무 길어.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거 내 평생 소원이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딱 한 번만 부탁이야. 누나, 진짜 안 돼. 우리도 우리 애 키우기도 벅차고 와이프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서. 임신이 무슨 병이야? 옳게 임신한 지 몇 달 됐는데 이제 안정기 아니야? 그럼 괜찮아. 우리 애들 착해서 손 안 가. 밥만 챙겨주면 돼. 누나 정말 미안한데 이건 안 돼. 박준호, 너 지금 진심이야? 나 진짜 실망이다. 형제가 뭐야? 이럴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말해볼게. 신우이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잘했어.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내가 끝까지 막을게.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들아, 네 누나 얘기 들었다. 한 달만 애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엄마,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에요. 그래도 네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애 둘 키우면서 자기 시간 한 번 없이 살았어. 이번 기회에 좀 쉬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누나네 남편이 돌보든지 아니면 엄마가 봐주세요. 우리 사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애 둘을 한 달씩 못 봐. 너희가 젊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엄마, 제 와이프 몸 상태 생각 안 하세요? 유산 위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 그냥 좀 조심하면 되는 거지.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안 됩니다.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며칠 후에 문자가 왔어요. 나 이미 비행기표 끊었어. 다음 달 5일 아침 9시 출발이니까 4일 저녁에 애들 데려다 줄게. 잘 부탁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하게 거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니. 여보 이거 봐. 형님이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대. 남편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미쳤나?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표를 끊어? 남편은 즉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이미 돈을 다 냈어. 항공권에 숙소에 친구들이랑 다 계획했다고. 제발 부탁이야. 난 진짜 이번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누나, 우리는 정말 안 돼. 박준호, 너 정말 이럴 거야?
아, 모르겠고 4일날 너네 집에 갈 거야. 애들 데려다 주고 갈 테니까 봐주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뭐? 누나,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떠나겠다는 말이었죠. 여보, 이제 어떡해.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날 집을 비우자. 전날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거야. 누나가 집에 와도 아무도 없으면 애들을 놓고 갈 수 없겠지. 저는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자. 이제 진짜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누나가 우리 주소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정말 이사해도 돼? 당연하지. 난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누나든 엄마든 너랑 우리 애들보다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남편은 신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우리 며칠 내로 이사할 거야. 주소도 알려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애들은 정말 못 봐줘.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함부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신우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사한다고? 언제? 며칠 안에 할 거야. 미안해 누나. 어차피 애들은 못 봐줘. 야, 박준호.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사를 갑자기 어떻게 해? 진짜야. 어쨌든 애들은 못 봐줘. 누나도 다른 방법 찾아봐. 너 진짜 1억이야? 좋아. 나 4일날에 애들 데리고 갈 거야. 이사했는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신우이는 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말한 4일 하루 전날 저희 부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아이를 챙겨서 차에 태우고 집을 떠났죠. 경치 좋은 리조트를 빌렸고 거기서 푹 쉬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일까지 있자. 누나가 포기할 때까지. 4일 오전 9시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연달아 오더라고요.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왜 문 안 열어? 진짜 이사한 거야? 말도 안 돼. 야, 박준호, 전화 받아. 남편은 모든 문자를 무시했고 오전 11시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네 누나가 지금 울고 있어. 너네 진짜 이사했니? 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왜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급하게 이사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너 지금 네 누나 비행기 못 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정말 너무한다. 엄마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와이프 생각해야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신우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박준호, 너 때문에 나 비행기 못 탔어. 표값이랑 숙소비 다 날렸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난 네가 내 동생인 게 부끄럽다.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다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그동안 네가 고생했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늦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신우이가 왔다 간 흔적은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있던 저희 우편물이 찢어져 있었고 현관문에 날카로운 뭔가를 그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사하자. 진짜로.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저희는 부동산 앱을 켜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최대한 멀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 식구는 너와 우리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야. 누나든 엄마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남편의 그 말이 그날 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로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놓친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지만 저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한 겁니다. 나야, 전화 좀 받아.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은 회사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회사로 전화하지 마.
나 일하는 중이야. 그럼 너가 내 전화를 받든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비행기표에 숙소비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냐고. 그건 누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 너희가 확실하게 거절 안 했잖아. 애매하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사까지 하고. 너 진짜 비겁한 거 알아? 누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가족을 지켜야 해. 너한테 나는 가족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족이지. 하지만 와이프랑 애들이 더 우선이야. 신우이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회사 상사한테 불려갔어요. 신우이가 회사 여기저기에 민원 전화를 넣었던 겁니다. 박 대리,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전화 오는 거 좀 조심해. 오늘 누가 전화해서 한참 떠들었어.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사하자 빨리. 우리는 그 이후 일주일 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급하게 알아본 곳이라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남편의 출근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거리였으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만 새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누나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아들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누나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알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누나가 와이프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시댁이랑 연을 끊는 게 며느리 도리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딸을 한 달 동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임신한 며느리한테 조카 둘을 한 달 동안 맡기는 게 시댁의 도리예요? 그럼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딸 한 달 동안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건 나도 나이가 있어서. 저도 임신 중이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행기표까지 끊었잖아요. 그게 도리예요? 하지만 네가 좀 더 이해를 해줬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해 못 해드려요. 제 아기와 제 가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도 딸 편만 들듯이 저도 제 가족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알았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대신 혼자서요. 저와 딸은 가지 않았습니다. 용돈 봉투를 들고 다녀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만 시댁 가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엄마 얼굴만 보고 오면 돼. 너랑 애들은 편하게 집에 있어. 어느 날 남편이 시댁 다녀온 후에 말했습니다. 누나 봤어. 인사는 했는데 서로 할 말이 없더라. 형님이 뭐라고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쳐다만 보고. 엄마가 어색해하셔서 내가 금방 나왔어. 이사 후에 몇 달이 지났을 때 신우이가 남편 회사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아내려고요.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줘.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다니까? 누나,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남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신우이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회사에 찾아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사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조카들 돌봐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고 시댁에서는 짧은 축하 문자만 왔어요.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야. 너 건강하게 애 낳은 거 봐.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우리 정말 잘했어.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네가 고생했어.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무사히 태어났고 딸아이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1년에 두세 번 명절과 어버이날에만 시댁에 갑니다. 혼자서 봉투를 들이고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전부예요. 시누이와는 인사만 나눈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시댁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저는 작년에 직장에 복귀했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네가 단호하게 선 그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가능했던 거야. 결혼 초에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호적인 존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 배려 없는 태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들. 그것들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의 삶을 해치는 존재라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진짜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말,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35살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가 2년 만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면서 제 인생을 다시 꾸려가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10월드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집안의 종이 되는 계약서였죠. 남편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위로 누나가 셋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전부 키우셨대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고생 많이 하신 분이구나, 결혼하면 잘해드려야지,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시던 날, 옷차림부터 머리 모양, 화장, 가방까지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살림은 할 줄 알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면서 다 해봤어요. 그러자 시누이 중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혼자 사는 거랑 시집살이는 다르지? 여기는 규칙이 많아. 우리 엄마 성격도 까다로우시고. 남편은 옆에서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를요. 결혼식 날 시댁 친척들이 모였는데요. 그분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일손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애가 건강해 보이네. 애 낳기는 좋겠어. 순해 보이니까 시어머니 말씀 잘 듣겠다. 우리 막내가 복 터졌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예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역할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말 잘 듣는 며느리, 희생하는 며느리, 집안일 다 떠맡는 며느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잠깐 들를까? 인사도 할 겸해서. 저는 좋다고 했어요. 신혼부부니까 인사는 해야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왔어? 마침 잘 왔다. 이불 빨래 좀 해줘. 요즘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그날 저는 이불 세 채를 빨았습니다. 손빨래로요. 세탁기는 고장 났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탁기는 고장 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냥 며느리 길들이려고 거짓말하신 거였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고 시누이들은 방에서 자기들끼리 수다나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설거지하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릇은 뜨거운 물에 헹궈야지. 찬물로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행주는 따로따로 써야 해. 식탁 행주랑 그릇 행주는 다른 거야. 칼은 손잡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 따랐습니다. 근데 시누이가 또 한마디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완벽주의라서. 우리도 어릴 때 많이 혼났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신혼여행 갔다 온 첫 주말이라 우리끼리 좀 쉬고 싶었는데.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잖아. 우리가 자주 가야지.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건 알겠는데 왠지 나한테만 일 시키시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일이야? 이불 좀 빨고 설거지 좀 한 게. 그 정도는 며느리면 당연히 도와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댁 방문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고 매번 갈 때마다 청소와 빨래, 설거지와 요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절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견제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면 불편해하셨고 우리 부부끼리 어디 가려고 하면 꼭 같이 가자고 하셨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동생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 대신 일할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다 준비한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 익어가니 좀 세네. 옳게? 우리 엄마는 원래 이렇게 안 하시는데? 남편은 늘 그들 편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가족인데 뭐. 엄마가 원래 그러셔. 이해해줘. 누나들도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은 제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참으면 언젠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결혼 첫 해가 지나갈 무렵 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요. 시댁 일정에 맞춰 살다 보니 제 시간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주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들이 시간 좀 보낼까? 영화 보러 가거나 한강 산책이라도 하자. 남편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엄마 집에 가야 하는데. 저번 주에도 갔잖아. 이번 주는 우리끼리 쉬면 안 돼? 엄마가 우리 오는 거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안 가?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그날도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죠. 주말이 사라지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일 저녁까지 시어머니의 영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까? 파스타라도. 그럼 하는 김에 우리 엄마 것도 좀 해서 갖다 드리자. 엄마 혼자 저녁 드시는데 외로우시겠다. 아니면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볼까? 좋지. 그럼 엄마도 모시고 가자. 엄마 요즘 밖에 잘 안 나가시던데. 처음엔 효심이 깊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건 효심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걸요. 남편은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고 모든 순간에 어머니를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생일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그날 하루 종일 설레며 일했어요. 퇴근 후에 남편이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했는데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어디야? 응. 우리 지금 식당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와이프 생일이거든. 전화를 끊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오신대. 같이 축하해 주시겠다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생일조차 둘만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생일 축하해. 그래, 1살 더 먹었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남편하고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을 때 남편이 촛불을 켜며 말했어요. 자, 소원 빌어. 저는 촛불을 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시어머니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평일이 이 정도인데 주말은 완전히 시댁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남편은 자동으로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빨리 준비해. 엄마 기다리신다.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왔어? 오늘 할 일이 많아. 창문 좀 닦아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 그러면 저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면서 계속 지시하셨죠. 화장실도 좀 청소해줘. 타일 사이사이가 지저분해. 이불 좀 널어줘. 오늘 날씨 좋으니까.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요. 점심때가 되면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케 요즘 회사 어때? 바쁘죠 뭐.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여자가 일한다고 집안일을 안 할 순 없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식사 후에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낮잠을 주무셨고요.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면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 전혀 쉬지 못했으니까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더니 남편이 물었어요. 왜 그래? 피곤해? 좀 피곤하네. 뭐가 피곤해?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온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제가 한 일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청소, 빨래, 설거지, 화장실 청소. 그 모든 게 남편에게는 그냥 엄마 집에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네? 같이 살자고.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고 너희도 애 낳으면 도와줄 사람 필요하잖아.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둘이 살고 싶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둘이 살고 싶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저희는 아직 신혼이고요.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신혼이야? 어차피 나중에는 같이 살아야 할 거 미리 사는 게 낫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합가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우리 둘이서만 살자.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신데 어떡해? 그리고 애 낳으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난 도움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엄마를 혼자 두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부만의 공간을 원하는 게 이기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말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제 시간도, 제 감정도, 제 존재감도 함께 사라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시댁에서 또다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지쳐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천천히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운전하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어. 집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 결혼 생활이 계속된다면 저는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름만 남은 채로, 며느리라는 역할만 남은 채로요.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라. 김장 도와줘야지. 다음 주에 큰언니 생일이야. 같이 준비하자. 집대 청소 좀 해야 하는데 토요일에 올 수 있지? 저는 매번 갔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며느리 자격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한 명이 제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올케 그거 명품이야? 아, 네, 작년에 샀어요. 그러자 시누이 표정이 변했어요. 명품을 사? 돈이 그렇게 많아? 그 돈이면 시댁에 용돈이라도 드리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데요. 그래도 시집온 며느리가 명품 들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아? 좀 검소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며느리가 너무 사치스러우면 안 되지. 우리 집안은 원래 검소한 집안이야. 저는 그 순간 황당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가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다니. 친정 방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시댁에는 매주 가면서 친정은 명절에도 한 번 가기 힘들었어요. 어느 추석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친정에 하루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친정에 가도 될까?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내일은 우리 엄마가 친척들 집으로 초대하신다고 했잖아. 나 시댁에서만 이틀 있었잖아. 하루만 친정 가면 안 돼? 친정은 나중에 가면 되지. 명절엔 시댁이 우선이야. 결국 그 추석에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시댁이 중요하지. 엄마는 이해해. 하지만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울었습니다. 시댁에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도착하면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거실, 안방, 화장실, 부엌. 그 다음엔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했죠.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시키는 잡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역시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부지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신 거였죠. 시댁 방문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져 있었어요. 웃음기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저 피곤한 표정만 가득했죠. 이게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일까요? 매주 시댁에 가서 일하고 명절마다 10인분이 넘는 음식 만들면서도 친정은 가지도 못하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의 직원 같았습니다. 아니, 직원보다 못했어요. 직원은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월급도, 휴일도, 감사 인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런 당연함이 저를 조금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김장 날짜 잡았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자. 저는 그 말만 들어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작년 김장이 떠올랐거든요. 작년 첫 김장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300포기만 할 거야. 작년보다 적게 하는 거니까 금방 끝날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포기요. 그거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혼자 하는 건 아니지. 딸들도 오고 사위들도 올 거야.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라면 괜찮겠죠? 김장 당일 금요일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고 양념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무채 썰고 양념재료 만들자. 내일 아침 일찍부터 버무려야 해.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무채를 썰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6시 시어머니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딸들이 9시에 온대. 그 전에 준비 좀 하자. 9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위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남자들까지 있으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위들은 30분 정도 배추 옮기는 걸 도와주더니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는 잠깐 사우나 갔다 올게요. 땀 좀 빼고 와야겠어요. 그래, 다녀와. 수고했어. 사위들이 나가자 시누이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좀 쉬게 해줘야지.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하잖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평일에 일하는데. 사위들이 사우나로 떠나고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배추 300포기의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 그리고 저 총 5명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중간중간 쉬면서 수다를 떨었거든요. 올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올케? 나 커피 좀 마시고 올게. 올케, 나 애한테 전화 좀 해야 해. 그럴 때마다 저만 계속 일했어요. 손은 양념으로 빨개지고 허리는 계속 숙이고 펴기를 반복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누이들이 부엌으로 가더니 라면을 끓였어요. 올케, 라면 먹을래? 네, 감사합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10분밖에 없었어요. 오후 3시쯤 되자 시누이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가봐야겠어. 애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야. 나도 가야 해. 저녁 준비해야 하거든. 나도 남편이랑 약속 있어서. 결국 시누이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고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사우나를 갔던 사위들은 저녁 때쯤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장모님, 다 끝났어요? 수고 많으셨네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손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쑤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어. 거의 나 혼자 한 것 같아. 그래도 다 끝났잖아. 수고했어. 수고했다고? 나 내년에는 절대 안 할 거야. 왜? 김장은 매년 하는 건데. 그럼 당신이 해.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김장을 해? 그건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다시 11월이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김장은 네가 다 해라. 네? 저 혼자요? 딸들이 다 바쁘대. 큰딸은 식당 일 있고 둘째는 애가 아프고 막내는 몸살 걸렸대.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혼자 해요? 회사는 휴가 내면 되잖아. 며느리가 시댁 김장 도와주겠다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김장 혼자 하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누나들이 바쁘다는데. 나도 바빠. 왜 나만 해야 해? 그래도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해야지.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며느리면 뭐든 해야 돼?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네 집 하녀가 아니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갑자기라고? 나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김장 못해요. 뭐? 못한다고? 네, 못합니다.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있어요. 300포기를 혼자 하라는 건 말이 안 돼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저는 며느리지만 식모는 아닙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전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그날 밤 남편이 화를 냈어요. 당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어.
나도 화났어. 나는 2년 동안 참았다고.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가족이면 왜 나한테만 일을 시켜? 시누이들은, 당신은?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불편해졌어. 네가 이 집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자격? 나는 자격을 얻으려고 2년 동안 노력했어. 근데 당신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고요. 김장 300포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배추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게 너가 원하던 삶이야?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바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겨우 김장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너 제정신이야? 김장 때문이 아니야. 지난 2년 동안 쌓인 모든 게 문제야. 나는 당신네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종이었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었어요. 김장 300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어. 남편한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진심이야. 이혼하자. 남편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너 진짜 그럴 거야? 김장 하나 가지고? 김장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난 2년이 문제야. 나는 이 결혼에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부부인데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면 되지. 2년 동안 얘기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 당신은 나보다 당신 엄마가 더 중요하고 나는 그냥 집안일하는 사람일 뿐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협의 이혼하자.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쉽게 동의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응, 어차피 네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논의했어요. 집은 반반 나누고 위자료는 2천만 원 줘.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자료? 왜? 당신 가족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지.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나를 2년 동안 종처럼 부렸잖아. 남편은 화를 냈어요. 우리가 언제 너를 종처럼 대했어? 그냥 며느리 역할을 한 것뿐이잖아. 며느리 역할이 3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는 거야? 매주 시댁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며느리 역할이야? 그 정도는 다른 집도 다 하는 거야. 다른 집은 최소한 남편이 같이 돕잖아.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결국 협의는 깨졌어요. 남편이 위자료를 거부했거든요. 위자료는 못 줘. 우리 가족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재판으로 가자. 재판? 좋아. 해봐. 네가 이길 것 같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기고 질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시댁에서 찍은 사진들,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들, 2년 동안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정신적 학대와 부당한 노동 착취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냥 감정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부당한 일이었구나 싶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법정에 나타났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최대한 본인을 변론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잘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예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 때 원고가 혼자 14인분 음식을 준비한 게 사실입니까?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도와야 한다는 것과 혼자 다 한다는 건 다릅니다. 따님들은 왜 돕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은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이 시댁일로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도와주셨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은 명확해졌어요. 저는 부당하게 대우받았고 남편과 시댁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을요. 몇 달 후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는 매각 후 반으로 분할한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이겼어. 나의 권리를 드디어 찾았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나는 건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짐을 싸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절대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좋은 시간도 있었잖아. 있긴 했지. 근데 나쁜 시간이 훨씬 많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고 돈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도 받았고요.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 아무도 저한테 청소하라고 빨래하라고 요리하라고 하지 않는 공간이었죠. 이사 후 첫날 밤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엮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누이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옳게? 아니 이제 남이네. 너 정말 이기적이다. 내 동생 인생 망쳤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너희들인데. 하지만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혼자서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없이 오직 저 혼자서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아, 오늘은 시댁 갈 일 없구나. 오늘은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출근길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출근하면서도 주말에 시댁 가야 하는데 명절 준비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오면 정말 편안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요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어요. 청소도 제 맘대로, 빨래도 제 맘대로.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집에서 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돈도 더 잘 모입니다. 신기하게도요. 결혼했을 땐 시댁에 갈 때마다 손에 뭔가 들고 가야 했어요. 과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명절엔 선물도 사야 했죠. 김장철엔 김장 재료비, 명절엔 명절 비용, 거기다 시누이들 아이들 용돈까지.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시댁 관련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쌓입니다. 6개월 만에 통장 잔고가 8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모이는 거죠. 내가 시댁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가 제일 신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고 명절 전날 밤부터 시댁 가서 일하느라 잠도 못 잤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동생들이랑 수다 떨고 오후엔 집에 돌아와서 쉬었죠. 저녁엔 친구들이랑 만나서 영화도 보고요. 명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정말 꿈만 같았어요. 김장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엔 300포기를 혼자 하라는 말에 이혼까지 결심했는데 올해는요. 저는 이번 달에 마트에서 포기김치 3통만 샀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요. 돈도 얼마 안 들었고 전혀 힘들지도 않았죠. 김장이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왜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을까요? 가끔 시댁 식구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쯤 새로운 며느리 구하려고 하겠지? 아니면 시누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으려나?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서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괜찮을까? 나처럼 고생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야. 나는 내 삶을 살아야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시댁 눈치 보느라, 며느리 역할하느라 본인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요. 제가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 힘들다면 참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그래도 안 바뀐다면 떠나세요. 이혼이 두렵더라도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결혼은 성공이 아니었지만 이혼은 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 덕분에 저는 지금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평화로워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식모처럼 대할 권리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